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요즘 작품 잘 되세요? 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저 멀리 그 작업실에 작품 열심히 하신다는 거 얘기. 매주 한 3, 4일씩은 그 충주 작업실에 가 있습니다. 3, 4일 정도가 아니죠. 계속 요새 작품 열심히 하시는 거. 그 3, 4일도 서울에 볼 일이 있어서 그러니까. 반씩 나눠 있습니다. 네. 좋은 작품 이제. 예, 지금 머릿속에서 좀 새로운 것 좀 구상하고 있는데요. 곧 좋은 작품 나올 것 같습니다. 들어갈까요? 예. 예. 오방색. 예. 예. 그 미술에 있어 아름다움의 극치를 볼 수 있는 색채를 동서양의 미학으로 분류해 볼 때 서양은 미시점적이고 분석적인 색채관을 통해 아름다운 미술로 표현한 반면 우리 민족이 추구한 색채 미학은 생명 철학을 부여한 오방색에 있습니다. 이것은 음양 오양과 결합된 오방색과 관련 지어진 부분에 있어 음양의 오행은 엄연히 좀 다른 부분에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 이제 오방색이라면 이제 5방위를 그렇죠. 예, 가리키는 예, 것이죠. 동서남북 예. 한가운데 예, 중앙토를 이제 의미하는 거죠. 황색, 노란색으로 예. 중앙을 표현했습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음양, 오행에 대해서 개념이 필요하겠죠? 그렇죠. 예, 한번 들어가 볼까요? 예. 오행은 각 기운과 연결된 네. 청, 적, 황, 백, 흑 5가지의 순수한 기본색인 오방색을 오정색, 오색, 오체라고도 하였습니다. 네. 오방색 중간에 위치하는 중간색이 오간색이며 네. 청과 황의 간색에는 녹, 네. 청과 백의 간색에는 벽색, 네. 적과 백의 간색에는 홍, 네. 흑과 적의 간색에는 자색, 네. 흑과 황의 간색에는 유황색이 있어 이들을 오간색 네. 또는 오방잡색이라고도 합니다. 네. 자, 그 청, 적, 황, 백, 흑, 그죠? 그렇죠, 예, 맞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오방으로 이제 그 방위각을 잡고 표현한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 5가지색, 네. 붉은색, 파란색, 네. 또 이제 백색, 흑색, 네. 그런 5가지 색을 오방색이라 하고요. 네. 그 중간에 그 섞여 있는 간색을 또 중간 간색 또 네. 잡색이라고도 합니다. 네. 자, 다음에 오방색의 의미에 대해서 한번 네. 짚어볼까요? 황은 오행 가운데 토에 해당하며 네. 우주의 중심이라 하여 고귀한 색으로 취급되었습니다. 왕의 옷, 골룡포를 만들었으며 청은 동방, 네. 사령으로는 총령을 상징. 오행 가운데 태양이 솟는 곳으로 나무가 많아 항상 푸르기에 청색, 나무 목에 해당하며 만물이 소생하는 봄, 네. 재앙을 물리치고 복을 비는 색으로 의미로 쓰였습니다. 백은 서방으로 사령으로는 백호를 상징하였으며 오행 중 금에는 쇠가 많다고 생각하여 쇠의 색깔을 시계 보아 백색으로 표현하였다고 보겠습니다. 가을에 해당 결백과 진실, 순결 등의 의미이기도 합니다. 우리 민족은 예로부터 흰 옷을 즐겨 입었으며 백의 민족이라고 불리었습니다. 적은 남방, 사령으로는 주작을 상징하며 주작은 봉황을 뜻합니다. 오행 중 화에 해당하며 태양이 한결같이 강렬한 적색을 뜻하며 만물이 무성하다고 하여 생산과 창조, 정열과 애정을 뜻하며 여름을 상징하였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가장 강한 벽사의 빛깔로도 적색을 쓰이기도 했습니다. 흑은 북방, 현무를 상징하며 현무는 그 거북을 뜻합니다. 네. 현무를 상징하며 오행 중 수에 해당 골이 깊어 항상 물이 있다고 여겨 이를 검은색으로 보아서 흑색으로 겨울을 뜻합니다. 네. 인간의 지혜를 관장하는 지혜로도 생각하기도 하였습니다. 흑색을. 네. 자, 그럼 이렇게 볼까요? 자, 그럼 종각이 이제 흑색이네요. 그렇죠? 중심이니까. 그렇죠, 맞습니다. 인왕산이 이제 또 흰색이고. 흰색이고. 저 대학로 저쪽 낙산이 이제 푸른색이고. 푸른색, 그죠? 청색. 남산 저거 붉은색이고. 그죠? 그렇죠. 저거 저 북악산은 저거 북악산은 검은색이고. 검은색. 대충 이렇게. 거기서 이게 이제 좌청룡 오겠고 현무 주작이 구분된 거죠. 네, 그렇게 이제 우리가 봐야 되겠네요. 네. 자, 그럼 이 안에 철학이 있네요. 음양오행이라고 하는. 그렇죠. 네. 상당히 우리 색채에도 철학이 깊었다고 볼 수 네. 있겠죠. 음양오행 사상은
고대 동양에서 네. 우주에 대한 인식과 사상을 정립한 원리입니다. 네. 음과 양의 기운이 생겨나 하늘과 땅이 되고 네. 다시 음과 양의 두 기운이 목, 화, 토, 금, 수, 모행을 생성하였습니다. 네. 세상 모든 존재는 음과 양에 의해서 생겨나고 소멸합니다. 또한 하늘의 별을 볼 때 제자리를 지키는 항성보다 일정한 궤도 없이 도는 행성의 신비로움에 인간의 기륭화복을 관여할 것이라고 믿음을 가졌으며 네. 그래서 해와 달의 음양의 5개 행성 중 목성, 화성, 수성, 토성, 금성을 이제 우주관의 기본으로 삼았습니다. 지구의 기본 요소인 나무, 불, 물, 흙, 쇠 5가지 원소가 상호작용함에 따라 자연과 인간의 삶을 설명하자 하였으며 전통적인 오방의 색채의식은 이미 기원전 1세기경에 전환시대에 성립된 온양오행의 사세에서 비었다고 그럼 이제 살로 들어가 볼까요? 그럼 네. 일월을 빼고 그렇죠. 화수 목금 그렇죠. 토까지가 이제 오행으로 오행으로. 예. 그리고 이제 하늘의 별자리 보면 그렇죠. 수금 지화 목토 천해 네. 그렇죠. 예. 명함에서 빼고 그렇죠. 예. 그렇게 빼서 그렇죠. 달하고 해만 빠지네. 그렇죠. 행성 또도는 해로 이제 그러니까 이제 그렇죠. 그런 색으로 분리한 거죠. 그렇죠. 그렇게 이제 쉽게 생각을 해보고 그다음에 이제 남성을 양으로, 여성을 음으로. 그래서 맞네요. 맞습니다. 이제 거기서 이제 생명이 나오고 그렇죠. 소멸하고 네, 그렇죠. 같이 소멸하고 만나고. 맞습니다. 그러니까 어머니 아버지. 그다음에 이제 월화수목금토일에 닷새. 닷새. 뭐 이렇게 해서 오행사상의 기초를 삼았다. 맞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 우리는 이미 색채를 그냥 아름다움의 요소로만 쓴 것이 아니고 그것을 이제 우리 기본적인 철학을 부여한 것이죠. 거기는 지구의 탄생되는 생성 네. 원리까지도 그 속에 네. 결합시켜 놓은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건축학적으로는 이제 숭례문이나 그렇죠. 그 이제 돈의문이나 또는 이미 예지 용문을 이렇게 나누어서 또 맞습니다. 유교 사상을 그렇게 덧대고 그렇죠. 맞습니다. 예, 그다음에 뭐 호랭이니, 뭐 예. 용이니, 뭐 봉황이 이래가지고 이제 거북이 은유화시키고 은유화시킨 거죠. 예, 맞습니다. 감가속 재밌네요. 예, 예. 자, 그다음에 어떤 예, 예, 우리 그 오방색은 색채 비획을 떠나서 네, 신분의 격차를 구분하기도 했습니다. 그 신분의 차이를 오방색으로 적용해 왔으며 네, 우주의 중심을 상징하는 황색을 고귀한 색으로 여겨서 황제의 옷으로 만들었습니다. 네, 왕들은 고구려 때부터 조선에 이르기까지 적색 골련포를 입었으며 시대에 따라 다른 법면을 보이긴 하지만 관직에서 풍계에 따라 색깔을 달리해서 유익의 질서를 잡고자 하였으며 조선시대 단상간인 정일품에서 삼품까지는 적색을 당하간은 청색을 풍계가 낮은 칠품에서 구품은 녹색 깜봉을 입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여성의 예복인 원삼은 황후가 황원삼, 그러니까 노란 원삼을 입었죠. 네. 금색 원삼. 그리고 왕비는 홍원삼을 입었으며 공주나 사대부 집안 부인들은 녹색 원삼으로 신분을 나타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민간의 평생복으로는 이러한 금지된 사연은 이러한 색상을 금지한 사연은 염색에 들어가는 노동력과 경제적인 원인도 있겠으나 색깔로서 신분 질서를 유지하려고 했던 조선시대의 유교 사상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럼 이렇게 볼까요? 그 왕은 어떻든 굉장히 황색을 입어야 돼요. 그게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고려 때 잠시 그리고 조선 후기 대한제국 때 황색을 입었는데요. 네. 그 전에는 중국을 중심으로 보고 우리는 동방, 네. 우리는 동방이고 동이족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동쪽에 해당해서 청색이나 붉은색. 네. 이게 왕들은 주로 붉은색의 골련포를 입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든 간에 이제 황제의 나라가 아니고 왕의 나라의 그렇죠, 왕의 예의를 나라. 갖췄는데 그게 이제 조선시대 때 조선을 이제 만들면서 중국과 친화 사상을 펼쳤죠. 그러면서 중국에서 많은 문화를 들여오고 거기에서 이제 중국을 선호하는 사상으로 바뀌면서 중국을 중심으로 이제 우리가 보게 됐죠. 그래서 우리는 동쪽 방향의
있는 동이족, 동방의 나라다 이렇게 칭하고요. 그 청색의 기운을 많이 이제 우리가 선호하고 그 색을 많이 사용하게 됐습니다. 어떻든 간에 이렇게 우리가 이제 그 조선시대 사극을 보면 붉은색을 입었던 게 많고요. 그렇죠. 그렇죠. 왕들은 다 붉은색을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금포라고 하고 금수를 놨지 않습니까? 그렇죠,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상징, 왕의 상징, 그 용의 흉배나 이런 것은 다 금색으로 금사를 놨죠. 금사를 놓은 거죠. 그래도 이제 격은 지켰다 이렇게 다 줘야 되죠. 네, 그래서 조선시대 때 어느 학자는 내가 서 있는 것이 곧 중심이다, 그렇죠. 중앙이다 이런 말까지 했습니다. 네. 중국에 대한 약간 저항의식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청색이 내려오고 청계가 좀 내려가면 녹색으로 내려오고 어염집은 일단 우리는 황혼은 금포를 입었죠. 금포를 황원상 입었으니까 금포라고 봐야죠. 금포를 입었죠. 그리고 붉은색은 못 입지만 이제 밑에 사대부는 이제 청색을. 청색을. 그렇죠. 저 밑에는 또 녹색을. 그렇죠. 그도 이제 정일품에서 3품까지는 또 그 홍원삼을 이제 도포를 입었다고 그래요. 그러면 그 신분의 격차에 따라서 품계가 높은 사람은 때로 몇 때는 이제 붉은색을 입었던 그렇다면 일반 서민들은 흰색이네요. 그렇죠. 염색 함부로 하면 안 되겠네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을 것 같습니다. 일반 서민들이 염색을 해서 입는다는 것은 노동력이나 여러 가지 경제적인 문제도 있었을 것 같고요. 네. 또 정부에서도 금기시했죠. 여러 가지 노동력 문제, 네. 경제적인 문제를 그렇죠. 정부에서 힘들어하는 걸 보고 네. 일반 백성들은 그냥 흰색, 무색을 입어라. 그래서 이제 대체적으로 이제 염색을 드린 것이 아니고 그냥 옷감을 만들면 그냥 원래 그 색, 그 색을 입었는데 여러 번 이제 거듭 세탁을 하면서 하얀색으로 많이 변해지는 거죠. 봐야 되나? 그렇죠. 그건 백유민족이라는 말을 이제 좋게도 보고 나쁘게도 그렇죠. 보는데 그 한쪽으로 보면 저 숨결 고기 뭐 이런 고기한 뭐 이런 쪽이고요. 이쪽으로도 읽는 분이 계시지만 실제는 신분의 격차를 나타내는 게 방법이고요. 또 어떻게 보면 이제 서민들이 경제적으로 뭐 넉넉하지 않죠. 뭐 염색을 할 만한 그런 경제적인 여력도 아마 없었을 것입니다. 네, 그럼 한번 들어가 봅시다. 재밌는 부위면 어떻든 그 신랑 신부 혼례 때는 허용했네요. 그렇죠. 아, 요거 재밌습니다. 근데 평소에는 이제 흰 옷을 입었지만 큰 잔치가 있거나 이런 날에는 이제 나라에서도 그때만큼은 특별히 이제 이러한 옷을 입어라. 그래서 그 혼례 때는 신분을 상징하는 옷을 특별히 허용해야. 그러니까 여기 좀 방점을 찍고 싶어요. 굉장히 아름답네요. 그렇죠. 예, 그날만큼은 예, 신랑 신부는 지상에서 가장 고귀한 그렇죠. 고귀한 옷을 입어도 된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문제는 우리 대한민국의 문화가 넘버원입니다. 그렇죠. 예, 멋있네요. 특별한 날만큼은 다 이제 베풀어 준 거죠. 그렇죠. 예. 그 신부가 입은 녹의 홍삼은 푸른색과 붉은색을 조화시켜서 그 음양의 균형, 뭐 나무와 땅의 상징, 생선의 의미도 봤다고 할 수 있겠는데요. 그날만큼은 이제 다 허용을 해준 것이죠. 그게 미나 아니에요? 그렇죠. 그 이제 미나로 들어가기 위해서 그렇죠. 이제 오방색을 설명하는데 그렇죠. 대체적으로 색채가 강렬한 그림이 미나 아니겠습니까? 네. 색채도 거의 뭐 진채와 채색이 상당히 두툼한 그런 채색을 발원지고 있는데요. 네. 그러한 색채관이 그냥 뭐 미적인 감각으로만 칠한 것은 결코 아니다. 그렇습니다. 이런 색채관이 분명히 있었고요. 네. 예를 들어서 행렬도 같은 데에서 그렇죠. 그냥 아무 색채나 거기다가 이렇게 발라 칠해서는 되질 않죠. 그 왕이 있는 그 가마나 왕이 입고 있는 옷은 분명히 골련포에 황색이나 홍색을 칠해줘야 되고요. 그렇죠. 또 밑으로 내려가면서 청색, 녹색, 또 이제 그 밑으로 내려가면서는 이제 백색을 입어야 되는 그 행렬에도 순서가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죠. 건축에는 말할 것도 없고요. 그렇죠. 그 네. 건축에도 사찰이나 궁궐에서는 분명히 이제 단청색이 칠해져 있었죠. 그 단청은 오방의 아름다운 색채로 세계 아주 최대 극치라고 볼 수 있죠. 네, 우리 민간의 옷도 그와 같은 예법을 지켰고 그렇죠. 음양오행의 철학이 숨결이 숨어 있다. 그렇죠. 그래서 거기에는 그 음식에까지도
오방색이 들어가 있는데요. 대체적으로 아이가 태어나서 100일이 되고 그 100일이 되면은 잔치를 100일 잔치를 하죠. 그때는 반드시 백석이 들어가 먹습니다. 그리고 아이가 100일이 될 때까지는 흰색 그 옷을 입혔어요. 그래서 그걸 이제 베네 쪼고리라고 그러죠. 그렇습니다. 이제 흰색이었고요. 네, 돌이 첫 돌이 되면은 오방색 색동돌이 입힙니다. 그래서 오방색은 5가지 색이 가지고 있는 그 하모니도 있겠지만 거기에 대한 방위색으로서 아이의 건강과 오래 살기를 희망하는 마음으로 색동돌이 입었다고 쓰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들어갈까요? 생활과 문화 속으로 뿌리 내린 오방색. 맞습니다. 네. 오방색은 인간이 태어날 때부터 저승으로 떠날 때까지 네. 삶의 여러 영역에서 관여해 왔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아이가 태어나면은 20일이 되는 37일이나 100일이나 중요한 잔칫날에는 백설기를 먹는 이유, 네. 백색 베네쪼고리를 입히거나 네. 백설기 먹는 이유는 백색이 신선하다고 여겼기 때문에. 떡까지 그렇게 하얀색. 그렇죠. 그 하얀색 떡을. 옷도 그렇게. 그렇죠. 옷도. 네. 그 아이가 100일이 지나기 전까지는 잡색이 섞여 있는 옷을 안 입히죠. 그냥 흰 옷으로 입히는데 대체적으로 그걸 베네쪼고리라고 그러죠. 그렇죠. 100일에가 예전에는 치사율이 높았어요. 그렇죠. 맞습니다. 네. 100일 전에 경나면 어렵다. 어렵죠. 그래서 네. 뭐 옛날에 얘기 들어보면 이제 아이가 많이 이제 아파가지고 어려워지면은 그 포대기 싸서 몸무게 밀어놨는데 우연히 살아나는 아이들도 있었다고 그러죠. 그렇죠. 예. 자, 오방색과 색동옷 이렇게 이제 구체적으로 들어가네요. 맞습니다. 예. 그 적색은 벽사의 의미로 활용되었으며 인간을 괴롭힌다는 귀신은 언제나 은기가 서린 것을 좋아한다고 여겼습니다. 네. 양의 색깔인 적색은 나쁜 기운을 쫓는 역할을 해준다고 생각하여서 동짓날 팥죽을 먹고 대문 앞에 뿌리기도 하였습니다. 네. 집안 곳곳에 뿌리는 그 이유는 악기를 물리치기 위한 방법으로 아이가 태어나면은 집 대문에 두르는 금줄에 붉은 고추와 푸른 솔잎을 매하다는 풍습으로도 솔잎의 푸른 기운은 아이의 태어남을 상징하고 붉은색 기운으로는 잡기를 막아 아이를 보호했으며 네. 어린 아이가 자라 돌이나 명절이 되면 오방의 색동옷을 입혀 아이의 건강과 화평을 기원하였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간장 하리 속에 띄우는 붉은 고추 역시 적색이 가진 주술적 힘을 빌려 부정타는 일을 막기 위함으로 생각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어떻든 약간 벽사적 의미를 이제 그렇죠. 네. 우연의 일치일지 모르는데 저쪽 예루살렘에서도 그 양의 피 붉은색을 보고 그렇죠, 맞습니다. 그것도 이제 벽사적인 소리가 같죠. 그들은 벽사라고 얘기는 안 하겠지만 벽사적 의미로 볼 수 있겠죠. 그렇죠. 이제 벽사라는 말은 안 쓰죠. 그렇죠. 그들은 뭐 그냥 귀신을 내쫓는다 이렇게 말하지. 예. 우리처럼 벽사라는 말은 안 쓰죠. 근데 같은 말 아니에요? 같은 말이죠. 같은 말인데 이제 예. 우리는 이제 이런 철학을 좀 깊게 체계화시켜서 그렇죠. 많이 이제 고급스럽게 문자화시킨 거죠. 그렇습니다. 그러네요. 어려서 이렇게 보면 이 새끼줄에 그렇죠. 이제 딸을 낳으면 수술을 하고 이제 아들 낳으면 고추 달고 달고. 된장 간장 담을 때 왜 붉은 고추 있고 그렇죠. 그리고 이제 무슨 고사나 무슨 제사 같은 거 지낼 때도 보면 그 시루떡 팥을 누른 시루떡을 만들죠. 그래서 시루떡을 먹는 이유로 벽사에 나쁜 동짓날 먹는 그 동짓날은 팥죽을 넣고 팥죽이죠. 네, 고사를 지내거나 제사를 할 때 시루떡을 이제 올려놓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붉은색으로서 못된 그 요소 들어오지 못하게 막기 위한 벽사의 그 기능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러고 보니까 좀 그 예전에 무속인들이 살풀이 할 때 보면 그 색동옷을 입었었어요. 그렇죠. 색동옷을 입고 집 때문에 무당집에는 반드시 붉은색이나 푸른색 깃발도 꽂고 오방색을 올리죠. 그렇죠. 그다음에 점괘도 이제 오방색으로 그렇죠. 하고. 오방색을 점괘도 하고. 재밌는 이야기입니다. 그 오방색이 우리 생활 속에 깊숙이 뿌리박혀서 신분의 격차를 나타내기도 했으며 여러 가지 음식에서도 오방색을 뜻했고요. 네. 또 그 벽사의 기능으로서 아주 강력하게 오방색을 많이 사용했는데 지금 얘기하신 그 무신들도 주로 그 청적
황. 이런 색을 아주 기준으로 삼아서 그렇죠. 황색. 색깔을 네, 세우고 그렇죠. 오방기. 네. 옷도 이제 오방색 색동을 입고 그랬죠. 그렇죠. 그렇습니다. 벽사가 맞네요. 맞습니다. 네. 그리고 그들이 입는 옷의 겉 도포는 거의 다 청색의 이제 도포를 이제 부당님도 입었었죠. 어떻게 삶으로 들어가 볼까요? 네, 삶에도 맞습니다. 이런 홀레식과 오방색이 있었네요. 그렇죠. 그 삶의 중요한 그 부분에서도 네. 홀레식에서 이미 신부의 얼굴에 연지곤지를 바르는 것도 역시 그 사악한 기운을 물리치기 위한 방법, 그 풍습으로 이어서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상가에서 전문적으로 울음을 파는 고삐, 그러니까 대신 울어줄 사람들이 없는 네. 집은 아마 옛날에 이렇게 고삐를 사서 썼던 건데요. 고삐들도 반드시 손톱을 빨갛게 물들였다고 합니다. 네. 이러한 풍습은 여름날 여자아이들이 손톱에 봉사한 물을 벌겋게 드리는 것과 비슷한 역사적 의미를 담고 있다고 볼 수 네. 있겠습니다. 주로 이제 붉은 주사로 그린 부적, 주사에 물론 부적도 역시 이제 벽사의 의미인데요. 주사에는 황성분이 있어 살균이나 해독작용을 하는 측면도 있다고 볼 수는 있겠으나 네. 벽사의 의미가 더욱 크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요즘 현대에 와서도 자식이 장성해서 사회의 일원이 되고 첫 월급을 타면은 부모님께 빨간 내복을 선물하는 것 역시 이러한 색채의 벽사 기능이 이어져온 풍습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청아백자나 청백리에서 보듯이 청색과 백색이 지닌 지향하는 우리 민족의 의식 또한 오방색 같은 의미에서 중요한 경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근데 여기 지금 어머님한테 이제 아버님한테 빨간 내복 선물하는 게 벽사라는 게 그러네요. 이게 뜬금없었는데. 그게 이제 과거에 그 붉은색의 여러 가지 형태로 벽사적인 기능을 해왔죠. 네. 뭐 팥죽이나 또 시루떡이나 또 뭐 여러 가지 기능에서 또 심지어는 신부의 얼굴에 바르는 연지곤지도 붉은색이었고요. 네. 그래서 그런 이제 사악상에서 물치간 색채 의식으로 붉은색을 썼었는데 그것이 근대에 와서 자식들이 처음에 얼굴을 사면 저도 그 처음에 나가 돈을 벌었을 때 부모님한테 붉은색 속옷을 사다 드린 기억이 나는데요. 드렸어요? 그렇죠. 처음에 해드렸죠. 그게 한 40년, 50년 50년 전이. 아니, 그리고 또 여기 하다 보니까 이런 생각이, 어려서 보면 이불이 붉은색이었어요, 공간. 예, 붉은색하고 위에는 또 청색이. 청색 이렇게 있고, 그렇죠. 그리워요, 그 맞습니다. 이불이. 어머님이 이제 이렇게 흡장하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그 이불에서도 청색은 길상, 그렇죠. 복을 가져다 주는 힘의 상징이죠. 네. 적색은 나쁜 것을 막아주는 벽사로 쓰고. 그래서 이불은 반드시 뭐 요는 하얀색이었지만 덮는 이불은 붉은색이 거의 바탕을 이루고 위에 상단에 그렇죠. 청색이 들어가죠. 네. 아, 이불이 비슷하네요. 우리 때만 해도. 그렇죠, 맞습니다. 예, 남아있어. 아마 이불이 거의 다 그랬을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그게 좀 아련해요. 맞습니다. 예, 그러면 좀 잠자는 맛이 나고 말이죠. 그렇죠. 어머님이 이제 풀베에서 창 이렇게 해가지고. 창에서 이렇게 하루 종일 이렇게 보면 꺼내시는 걸 봤죠 우리가. 보면은 그 이불에 그냥 확 목단들. 그렇죠, 맞습니다. 그 목단은 또 우리가 이제 앞으로 미나로 풀어서 이제 나갈 그런 상징적인 이제 식물인데요. 목단꽃은 이제 궁중에서 처음에는 이제 그려졌던 이제 키우고 그려졌던 그 꽃의 이제 이름이죠. 그렇죠. 그 목단은 이제 부귀영화를 상징하는 꽃말이 있고요. 그 한때는 왕가에서만 사용했어요. 목단은 키우기는 것도 왕가에서만 했고. 그렇죠. 그게 나중에 이제 민가로 조선 후기에 와서 다 퍼져 내려오고 민가에서도 이제 목단 그림을 많이 그리게 됐죠. 그렇습니다. 이게 목단의 유래를 이제 잠깐 이제 거슬러 올라가면 신라 시대인데 그 선동여왕 시절에 그 중국 당나라 당태종이 목화꽃 시와 목화 그림 그리고 거의 시를 넣어서 보냈는데요. 그 시기절에 꽃이 시들면 벌레가 날아들지 않는다는 시기를 써서 보냈습니다. 네. 이게 이제 선덕여왕이 그것을 바로 해석을 하고 나는 아직 늙지 않았다는 의미로 향기정을 지었죠. 바로
예, 근데도 불구하고 조선 중기까지 학자들은 중국에서 보내준 그 식기만 따라서 목단에는 향기가 없다. 그래서 벌나비가 나눠지지 않는다 해서 한동안은 벌나비를 안 그렸던 걸로 생각이 됩니다. 네. 근데 이제 조선 중기 후기에 와서 다시 그게 확인되고 벌나비가 많이 날아든다는 거라고 벌나비를 그리기 시작했죠. 네. 참 재밌네요. 네, 그런 목단꽃에도 우리 유래가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들어가 볼까요? 예. 네. 자, 이게 중요한 게 결론에 도달하는데 예, 예, 그렇죠. 그림으로 돌아왔습니다. 예, 예. 흰색과 각 방위를 수호하는 사신도 드디어 이제 우리 미나가 맞습니다. 그 민화를 좀 더 깊이 이렇게 이해하고 민화의 이제 정체성을 파악하는 의미에서 네. 지금 밑에 지금 우리가 8회째인가요? 그렇습니다. 8회까지 우리가 이제 그동안 민화에 관련된 얘기를 해왔는데요. 네. 그 중에서도 이 오방색을 놓치고 가면 안 될 것 같아서 이제 오방색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 오방색에는 방금 얘기한 대로 우리 나름대로의 깊은 생명 철학이 부여된 색채로서 거기에는 많은 색의 의미가 있죠. 네. 그런 의미에서 지금 황색과 각 방위를 수호하는 사신도라고 되어 있는데요. 네. 우리 조금 전에도 얘기했던 그런 이제 고구려의 고분벽에서 나오는 자청령 우백호 현모시작에 대한 얘기가 이제 나올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사람들은 우주를 관장하는 재앙 밑에 각 방위를 수호하는 신령스러운 동물이 있다고 보았으며 네. 고구려 고분 석실 무덤의 동방에는 청령, 서방에는 백호, 남방에는 주작, 북방에는 현무의 사신을 표현하였습니다. 풍수지리에서도 말하는 자청령 우백호, 네. 현무 주작은 오방색과 관련된 것으로서 궁궐이나 사찰, 사당 건물의 단청색 또한 오방색을 기본으로 해서 건축물의 주재료인 나무를 썩지 않게 보호하려는 윤리적 목적과 건축물의 위험을 드러내기 위한 정신적 목적으로 결합된 것으로 보입니다. 네. 어떻든 이게 늘 말씀하시는 고구려 국화로부터 우리 민화는 근본적으로 출발했고, 그렇죠? 그러고 나서 이제 우리가 이 생활 깊숙이 음양 오행이 내재되고, 그렇죠? 맞습니다. 우리 민화는 그것을 이제 예술화시킨 그 큰 장래의 범주다 이렇게 그렇죠. 대단한 어제도 경제미술관 대학에 가서 학생들하고 예. 전시 마침 이제 그 경제미술관 아카데미 대학 수강생들 전시가 어제 오픈을 했어요. 그래서 같이 오픈식을 줄이고 한 2시간 동안 같이 이제 자담회 토론도 하고 그랬는데 그때 그 많은 이제 그 학생들이 한 15명 정도 나와 있었죠. 네. 그 학생분들하고도 민화의 중요성이나 민화가 가장 세계적인 미술이 될 수 있다는 그런 근본적 얘기를 많이 대화를 했었다는 걸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시간이 가장 행복한 시간을 볼 수 있으면 좋겠다. 이 민화 그림은 가장 우리 한국적인 미적 감각을 많이 발휘한 최고의 절정적 미술이라고 볼 수 있다는 그런 설명을 해줬거든요. 네. 그런 의미에서 보면은 민화의 깊이는 대단하다고 볼 수 있겠죠. 네. 자, 마무리해 주실까요? 오늘 오방색 주제를 갖고. 그렇습니다. 우리 민화에서 가장 잘 두드러지게 쓰여지고 있는 색채는 거의 오방색과 오방간색 사이에서 미술이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 오방색은 조금 전에도 얘기했듯이 굉장히 깊은 우주 원리와 생명 철학을 가지고 있는 미학으로서 서양과는 조금 분류되어 있습니다. 서양은 그 분석적이고 체계적인 그런 색채관으로 미술 표현했다고 그러면 볼 수 있다면 우리 그 조선의 민화에서는 오방색을 가장 화려하게 활용한 그림으로서 어디에다 내놔도 그 화려함이 전혀 뒤떨어지지 않을 만큼 강렬한 그림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그 민화 그림이 이미 세계에서도 그
그 미나 그림은 코리안 페인팅이라고 벌써 이미 70년도에 정해지기도 하였지만 그렇죠. 저희가 이제 최근에 현대에 와서 금년에도 이제 프랑스도 갔다고 했지만 역시 그 유럽 어느 나라를 가더라도 우리 미나를 펼치고 전시하면은 수많은 사람들이 와서 감탄하고 놀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우리 미나를 대부분은 아직까지는 재현에 많이 머무르고 있는 작가들이 많은데요. 이런 기회를 통해서 우리의 그 화려하고 아름다운 미나를 가지고 서로 현대적인 시각으로 표현해서 이 시대에 맞는 미술로 승화시켰으면 좋겠습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